2025년 11월 유럽 5대 리스크 컨설팅사 레그나투스 파트너스가 내린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신용등급 하향 관찰 대상. 익명 보고서 하나가 유럽 금융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내용은 자극적이었죠. 한국의 기술력과 방산 수출, 신뢰 시스템은 과대 포장된 신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보고서의 근거는 불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몇몇 유럽계 펀드가 한국 국채 매도 포지션으로 움직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신호 하나로 연말 한국의 외국인 자금 유입 흐름은 일시 정체되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은 외부 평가 리스크가 실물 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죠. 실제 데이터는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방산, 콘텐츠 수출은 상승 추세지만 가계부채와 출산율은 구조적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수치보다 그 수치를 해석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이 보고서를 썼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실체는 정말 신화일 뿐일까요? 답은 한 사람의 3주간 서울 체류기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엘레나 바그너입니다. 56살이죠. 레그나투스 파트너스 아시아 리스크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초 스위스 취리히 본사 이사회에서 저는 단 한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3주 안에 한국의 신뢰 지표를 검증하라.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익명 보고서 한 부가 놓여 있었죠. 제 옛 상사이자 지금은 경쟁 컨설팅사 부회장인 빅토르 호프만이 보내온 문서였습니다. 빅토르는 회의 내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이번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지. 한국은 과대 포장된 모델이야. 저는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문서의 문장 구조를 훑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어가 보고서 곳곳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동남아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대규모 사기 사건의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수사적 장치가 사용되었었죠. 논리가 아니라 빈틈을 덮는 말의 장치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화려한 데이터와 그럴듯한 문서를 믿었다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신념이 자리 잡았죠. 아시아의 미소 뒤엔 언제나 불투명함이 있다. 그 신념은 직관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의 기억이었죠.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는 순간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패턴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과거 트라우마를 건드리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 보겠다. 만약 익명 보고서가 진실이라면 서울에는 반드시 균열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는 언제나 숨겨진 부실함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3주.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을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빅토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모른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모르는 걸까요? 비행기는 다음 날 아침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하나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 편견이 또다시 저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는 희미한 불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과 직관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국.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붉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의심의 표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3주 후 이 보고서가 제 손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시 쓰이게 될 줄은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죠. 제 앞에는 2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처럼요. 8초, 20초, 12초. 한 사람당 평균 대기 시간이 그 정도였습니다.
기계적 효율이 아니었어요. 심사관들의 손놀림에는 예측 가능한 리듬이 있었죠. 서두르는 것 같지 않은데 빨랐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관은 제 여권을 받으며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업무적이지 않은 진짜 미소였어요. 그리고 10초 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 가방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죠. 도착 후 3분도 안 되어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까?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짐을 찾아 나가는데 한 자원봉사자가 휠체어를 탄 노인의 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왔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화면을 더듬거리며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키오스크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일부러요. 시스템이 사용자의 속도를 감지해서 응답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속도가 인간을 압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안심시킨다. 세 번째 충격은 공항철도 안에서 왔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ALX에 올랐을 때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회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무선 신호는 완벽했습니다. 끊김도 지연도 없었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회색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빛의 패턴이었죠. LED 간판, 디지털 광고, 정밀하게 배치된 조명들이 마치 반도체 회로처럼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돌도 혼란도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리듬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의 흐름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의 연결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효율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하지만 곧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반박했습니다. 겉이 매끄러울수록 내면의 균열은 더 깊다. 엘레나, 속지 마. 이건 첫날일 뿐이야. 확증 편향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빅토르의 보고서를 믿고 싶어 했던 거죠. 열차는 정확히 예정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1분의 오차도 없었어요. 역 구내로 들어서자 디지털 안내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환승 정보, 출구 안내, 주변 편의시설까지 한눈에 들어왔죠. 저는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알자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을 영어 모드로 바꿔주었습니다. 필요한가요? 영어로 안내해 드릴까요? 기사분의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려는 완벽했죠. 택시가 서울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모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 것들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속도, 질서, 배려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시스템이요. 다른 하나는 이게 전부 겉모습일 뿐이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첫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은 긍정적임. 하지만 표면적 관찰일 가능성 높음. 신뢰 시스템의 내구성은 아직 검증 필요.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흐름 뒤에 과연 신뢰의 비용은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게 될 답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핫플레이스라고 들었지만 제 목적은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무인 카페를 조사하러 가는 거였죠. 조용한 골목 끝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인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카운터 위에 놓인 현금함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열려 있었어요. 잠금 장치도 없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있나 확인했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아니라 AI 동작 감지 센서였어요. 벽에 붙은 안내문을 읽어봤습니다. 출입 QR 자동 기록, 무인 결제와 현금함 병행, AI 동작 감지, 유실 금액 실시간 공개. 최근 한 달간 유실률은 0.7%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95%는 신고 후 복구되었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신뢰다. 그런데 왜 무너지지 않지? 유럽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금함을 열어두다니요. 이건 범죄를 유도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분이신가 봐요. 궁금한 게 있으세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저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조민서. 국내 무인 결제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민서 씨는 제 질문을 듣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모델이에요. 우린 부정을 막는 게 아니라 복구 시간을 줄여요. 복구 시간이요? 네.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깜빡하고 돈을 안 낼 수도 있고 잘못 계산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걸 빨리 바로잡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은 오류가 발생하면 30분 안에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대부분은 즉시 수정해요. 그럼 고의로 훔쳐가는 사람은요? 그것도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반복 패턴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케이스는 전체의 0.3%도 안 돼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빠른 수정. 그 단어가 이상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과거 제가 실패했던 동남아 프로젝트에서는 오류가 숨겨지고 책임이 떠넘겨졌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약점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오류를 숨기지 않았어요. 대신 즉시 고쳐나갔습니다. 민서 씨가 덧붙였습니다. 신뢰 시스템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투명함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더 정직해지는 거죠. 저는 현금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그냥 놓여 있었어요. 유럽의 제 동료들에게 이 사진을 보내면 믿지 않을 겁니다. 미친 짓이라고 할 거예요. 민서 씨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6개월 운영해보니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신뢰받으면 그 신뢰를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그날 그 카페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지켜봤죠.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와 커피를 뽑고 QR로 결제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중년 남성은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직접 돈을 넣고 거스름돈을 챙겨갔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를 데린 엄마는 아이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을 때 즉시 청소 도구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두려움이 없는 효율이다. 유럽의 효율은 규칙과 감시에서 나옵니다. 벌칙이 두려워서 지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효율은 달랐습니다. 신뢰에서 나왔어요. 서로를 믿으니까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유지 가능할까? 신뢰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일 때 그 시스템은 산업 현장에서도 작동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버스 정류장. 저는 무심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등받이에서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겨울형 열선 의자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의 난방이라니요. 저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확실히 따뜻했어요. 섭씨 25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죠. 대형 모니터에는 버스 도착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3분 후 도착, 2분 후 도착. 혼잡도까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초록색은 여유, 노란색은 보통,
빨간색은 혼잡.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분 후라고 표시된 버스가 정말 3분 후에 올까? 2분 57초.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오차 3초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교통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앞쪽에서 사고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운전기사분의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기사분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했어요. 전방 사고로 인해 우회 운행합니다. 예상 지연 시간은 5분입니다. 3분도 안 되어서 운영센터가 우회 노선을 계산해서 보낸 겁니다. 정류장 모니터들도 동시에 업데이트되었어요. 제가 탔던 노선의 도착 시간이 모두 5분씩 늦춰져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식 정확성은 예측 가능한 안정성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가야 정확한 거죠. 하지만 서울식 정확성은 달랐습니다. 예측 불가능에 대한 신속 대응이었어요. 정확성의 정의가 달랐던 겁니다. 유럽은 예방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거죠. 한국은 회복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고치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확성의 정의가 다르다. 유럽은 예방, 한국은 회복이다. 버스는 우회 도로를 달렸습니다. 운전기사분의 운전은 부드러웠어요. 급출발도 급정거도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고 대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실제 지연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4분 52초였어요. 예상 시간과의 오차는 10초도 안 됐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요. 저는 정류장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급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만 거칠지 않았죠. 이 회복의 속도는 기계의 문제일까, 문화의 문제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속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수원 반도체 단지. 저는 3나노 라인 투어 중이었습니다. 클린룸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죠. 흰색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건 로봇들이었어요. 수백 개의 로봇팔이 1초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AI가 제어하는 자동화 라인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수진 팀장이라고 소개했죠. 수진 팀장은 대형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1초의 지연은 수억 원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실수는 어떻게 하나요? 수진 팀장은 웃었습니다. 실수는 매일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잡아내느냐죠. 그녀는 화면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57초 전에 발생한 미세 오류입니다. AI가 감지했고 이미 수정 프로세스가 작동 중이에요. 1분 안에 복구될 겁니다. 정말로 45초 후에 빨간 점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속도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수진 팀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결정이 늦는 건 실패보다 위험합니다. 우린 완벽보다 빠른 수정이 목표예요. 빠른 수정. 또 그 단어였습니다. 무인 카페에서도 버스 시스템에서도 그리고 이곳 반도체 라인에서도 같은 철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인을 따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긴장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집중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갑자기 뛰어갔습니다. 모니터에 경고가 뜬 거였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엔지니어는 30초 만에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조치를 취했죠. 주변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요. 2분도 안 돼서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드러내죠. 그래야 빨리 고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속도란 단순한 빠름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관리하는 기술이었어요. 유럽에서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실수는 무능의 증거니까요. 그래서 숨기고 덮으려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수는 당연한 거였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고치느냐였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결정의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빅토르가 말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건 위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위험을 데이터로 길들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다뤘어요. 투어가 끝나고 저는 수진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우리가 항상 빨리 성장해야 했기 때문일 거예요. 천천히 완벽을 추구할 시간이 없었죠. 빨리 시도하고 빨리 고치는 게 생존 방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죠.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속도의 문화가 전쟁의 산업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방산 수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방산 수출 데이터를 검토할 시간이었죠.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각국의 방산 수입 자료를 훑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납기 준수율 98%. AS 만족도는 동맹국 대비 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빅토르의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가 쓴 문장을 읽었죠.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품질 신뢰성은 낮음. 하지만 실제 납품국 자료는 달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평가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품질 문제 없음. 오히려 유연한 커스터마이징으로 실전성 강화. 노르웨이 해군의 내부 문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업체보다 훨씬 빠른 대응이었다. 호주 육군의 평가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납기 지연 제로. 추가 요청사항 100% 반영. 이 정도 파트너십은 처음이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빅토르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본 거죠. 편견이 데이터를 왜곡한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총포가 아니라 약속이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우아함, 영국의 전통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팔았어요.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납품하는 것, 고객의 요구를 즉시 반영하는 것,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것. 그게 한국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지난달에 공개된 거였어요. 장관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신뢰를 선택한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신뢰를 선택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리스크는 납기 미준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 과잉을 두려워하는 서구의 편견이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와 약속을 회의하는 나라. 누가 더 위험할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은 과대 포장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소평가된 실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본사의 진실을 보고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취리히 본사로 돌아온 날 저는 비공개 청문회에 소환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빅토르도 있었죠.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바그너 총괄 한국 리스크 보고서를 제출하시죠. 저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단 하나의 제목만 적혀 있었어요. 한국 리스크 보고서. 하향 관찰 철회 및 상향 검토 제안.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빅토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엘레나 3주 만에 입장을 바꾼 건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진실을 본 겁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보여줬죠. 무인 카페의 신뢰 시스템, 버스의 회복 능력, 반도체 라인의 속도, 방산 수출의 약속.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빅토르는 끈질겼습니다. 그건 표면일 뿐입니다. 내부는 다를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 문건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빅토르가 보낸 익명 보고서의 메타데이터였죠.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일 수정 로그, 문장 패턴 분석, 작성 계정 추적. 모든 흔적이 빅토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호프만 부회장, 이게 사실입니까? 빅토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동남아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저는 아시아를 불신했죠. 빅토르는 그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제 편견을 자극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려 한 겁니다. 왜요? 경쟁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빅토르의 회사는 그걸 막고 싶었던 거죠.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빅토르와 경쟁사 CEO 사이의 이메일 기록이었어요. 한국 리스크를 부각시켜라. 레그나투스를 이용하면 된다. 빅토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어떻게 입수한 거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빅토르 당신이 저에게 보낸 파일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실수로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바그너 총괄, 당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은 리스크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 기반 경제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평가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과거 보고서를 부정하는 겁니까? 네. 저는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전문가의 의무입니다. 진실은 리스크보다 비싸지만 결국 가장 높은 수익을 줍니다.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이 결정이 당신의 경력에 미칠 영향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사표를 올려놓았습니다. 제 양심이 더 중요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사장이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바그너 총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한 명씩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5, 반대 3. 결의 통과.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사표는 반려합니다. 대신 서울 오피스 설립 총책으로 임명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양심의 리스크를 감수했을 때 얻게 되는 보상이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듬해 1월, 레그나투스는 공식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국 경제는 신뢰 기반의 회복 구조를 갖춘 국가로 평가한다. 세계 금융지들이 일제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이후 복구 속도가 세계 최단. 신뢰가 자산이 되는 첫 국가. 빅토르는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임했죠. 저는 서울 오피스 설립 총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섰을 때 수많은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빠른 수정입니다. 그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속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 저는 한동안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불빛이 제게는 하나의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다.
저는 서울 오피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웠죠. 어느 날 성수동 무인 카페에 다시 갔습니다. 조민서 대표가 있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네. 이제 저도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민서 씨는 웃었습니다. 신뢰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주변도 따라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에서 저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신뢰는 약점이 아니라 힘입니다. 속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완벽은 목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 창문을 열면 도시의 숨결이 느껴져요. 빠르지만 따뜻합니다. 효율적이지만 인간적이죠.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 보여줄 건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는 걸요. 신뢰라는 이름의 새로운 자본주의입니다. 사람을 믿고 시스템을 믿고 미래를 믿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시대는 신뢰 위에 세워질 거라고요. 밤하늘의 불빛들이 다시 반짝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한국은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리고 저는 그 신뢰의 증인입니다.